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 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사실 그 이슈가 있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액의 예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외 여러 경제 주체들은 금리 올라가면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단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대충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주가라든가 이런 쪽도 사실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좀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과 다르게 금리 상승과 자산 가격 변화에 대해서 좀 다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고, 그러면 주요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주식 분야, 채권 분야, 글로벌 부동산, 글로벌 실물 자산, 이렇게 봤는데, 자, 주식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3,000포인트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즉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금리가 오른다고 턴했을 때 얘기예요. 절대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럼 얘기 다릅니다. 만약에 금리가 10%다. 지금은 1%가 안 되지만 10%라고 했을 때 주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은행에 넣어놓고 1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아마 주식에 돈을 뺄 겁니다. 그러면 주식에 팔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턴한다는 것은 의미가 주가에 영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서 금리가 월등히 올라갔다, 물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도 다시 조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드 갭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즉 12개월 선행되는 PER이죠. 퍼의 역수죠. 1 숫자를 나누면 됩니다. 가령 10배 다르면 1 나누기 0.1. 거기서 국채 수익률, 즉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안전자산인 국채라든가 정기예금 투자했을 때보다 기대되는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따져보는 것이 일드 갭인데,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보통 6% 정도 왔다 갔다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국채금리나 예금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된다 하면은 투자할 매력이 없겠죠. 채권 보겠습니다. 채권은요,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금리 상승보다는 실질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만약에 3%가 됐다고, 3%, 매우 높은 거죠. 지금 볼 때는 3%가 됐는데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채권이라든가 현금을 투자할 매력이 없겠죠. 그럼 오히려 주식이나 위험자산 쪽이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습니다. 근데 금리가 2%예요. 그럼 2% 수익을 받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물가가 3% 오른다, 3%가. 그러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실질금리는. 즉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그러면 1억 원의 가치가 9,9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예금에서 돈을 빼고 채권 돈을 빼서 상대적으로 어떤 고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을 봤을 때 1983년도부터 거의 한 40년 가까이 봤을 때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총 9번의 금리 상승기가 있었어요. 9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그널을 준 것이 9번 있었는데, 그때 참 놀랍게도요, 8번 정도가 부동산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거꾸로. 우리가 상식과 다르게.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런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는 그런 시즌에 9번 있었는데, 거의 37년 동안 과거에 그 중에 9번 중에 8번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만큼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사실 마이너스 구간은 1983년도에서 84년도 7월까지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구간만 마이너스 0.24%. 거의 뭐 원금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폭등을 하고 절대금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걱정할 수가 있는데, 심각하게. 그렇지 않고 금리가 내려가다 올라가는 어떤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것은 큰 걱정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 3년 정도, 지금 보도에 의하면 3년 정도는 충분히 물가가 올라가고 완전 고용이 되지 않으면은 금리를 동결하겠다.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러한 그런 발표를 정책 당국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정도 기간에 거의 맞춰서 저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물 자산 보겠습니다. 가령 원자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귀금속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기가 과거 한 40년 동안 한 9번에서 10번 정도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따져보면. 근데 그 중에서 오히려 그 기간 내내 투자 수익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즉, 원자재라든가 귀금속 이런 것들이. 당연하겠죠. 왜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금리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구매 수요가 커지겠죠. 그럼 원자재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원자재라든가 금 이런 것들은 공급은 일정합니다. 뭐 갑자기 땅에서 석유를 뭐 10배만큼 뽑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도 갑자기 금광산이 뭐 엄청나게 채굴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아주 탄력적인데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어떤 원자재라든가 금 이런 실물 자산들이 가격이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과거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큰 틀로 본다면 경제 회복은 곧 금리 상승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은 큰 충격을 안 준다는 거죠. 주가나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지만 그 절대 금리가 높아져 있다. 충분히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4%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주가 수익,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뭐 한 10%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충분히 높아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 뭐 채권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지금부터 수년 후가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포트폴리오,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는 큰 변동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7대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97.40포인트가 됐습니다. 하람 100보다는 낮지만 그전 때보다 높아졌다. 호전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기업체, 즉 제조업 BSI 지수는 3포인트 내려가지고 8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무역수지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 강대국이죠. 즉, 제조업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1, 2, 2위권 합니다. 1위, 2위 정도 하거든요. 독일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무역수지 부분에서 우리 수입은 좀 덜 하고 수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반도체 중심, 뭐 조선업 이런 것들 때문에 흑자가 났습니다. 10개월째 연속으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7억 1천만 달러가 흑자가 났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그 덕분에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4,427억 달러라고 최근 통계가 2021년 1월 말입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4,4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상당히 좀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BSI 지수와 CSI 지수, 즉 어떤 기업 경기 실사 지수하고 소비자 동향 지수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ESI인데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하죠. 이 부분은 3.5포인트 올라서 96.6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80 이하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 중에는 뭐 백신이 이제 우리 접종이 시작했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생기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출 어떤 증가에 힘입은 고용이라든가
어떤 외환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가 지수입니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그전 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1.23%입니다. 퍼센트 올라갔고, 코스닥은 1.59%가 내렸습니다. 약간 혼조장을 보여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 여전히 좀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3.17%가 올라갔고, 나스닥이 0.93%. 그러니까 미국은 역시 자본이 많은 나라 맞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땅으로 볼 땐 세 번째, 인구를 볼 때도 세 번째인데, 이 자본력은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즉, 전 세계의 200개 나라의 자본이 100이라면, 뭐, 금융 통틀어가 자본시장이 100이라면, 한 5% 정도가 미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자본시장도 커져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떤 실물 경제가 다운되더라도, 자본력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나라가 되겠죠. 중국도 소폭 올랐습니다. 홍콩 항생도 좀 올라갔고요. 자,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사실 기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 평균이 0.995%입니다. 1%가 좀 안 되고 있죠, 여전히. 살짝 올리긴 했는데 큰 뭐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 채무금리라든가 상호초은의 채무금리가 각각 0.7%와 2.5%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것은요, 코픽스 금리,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조금 내렸습니다. 즉 잔액 기준은 1.13%고 신규 취급액 기준은 0.86%, 그 전달에 비해서 0.04%포인트씩 내렸습니다. 환율은요, 좀 올라갔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역대 최고 금액을 지금 한국 주식에 좀 묻어놨는데 뭐 600조가 넘겠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은 바로 요동칩니다. 즉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면 바로 1달러에 1,000원이 1,100원, 1,200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은요,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12원 69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17원 58전이 올랐습니다. 1.61%가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쫙 빼나갑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만약에.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좀 경쟁이 떨어진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국에 머무를 리가 없잖아요. 외국 자본들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그럼 빠지고 나갈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1,200원, 1,300원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작년 3월 달에, 작년 3월, 4월 그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 초에 안정이 되면서 한 70원, 80원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112원 올라가 있는 형국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달러 예금을 가입한다고 치면 아마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차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달러 표시 자산이 좋다는 거죠. 뭐 달러 보험, 뭐 달러 예금,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망한 그럴 시즌이 아마 내년 올해 말 이때 올 것 같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증가율 총통화죠. 9.8%로 여전히 시중의 통화량은 풍부합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전전달 이런 때 상당히 그 오버슈팅이 되었기 때문에 심리가 약간은 좀 감소됐다 볼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투자 자금이. 그러나 주식형 펀드 잔액은 추세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약간 살아날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석유 값이 올라갔습니다. 국제 석유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60.25달러, 즉 그 전달에 비해서 5.82달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국제 금시세, 즉 안전자산이죠. 즉 주가가 활황이 되고 경기가 좋아질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국제 금시세는요, 온스당 28.35g이 1온스입니다. 한 8돈 되겠죠. 1,805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2,000달러가 넘어갔었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여전히 지금 핫합니다. 뭐,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기에 비해서 1.76%가 올라갔습니다. 전세가격 지수는 0.9% 올라갔고요. 이렇게 거대 지표는요, 1%가 엄청나게 큰 어떤 격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금리 규제가 되고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특히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이 또 최근에 20조 정도를 푼다고 하죠. 그럼 적자국채 발행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폐가 증가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유한한 그런 어떤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의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자체의 컨디션만 본다고 치면 물론 지역별로는 내리는 데가 있겠죠. 일부 지역. 하지만 보편적으로 서울, 수도권 또는 지방의 광역 대도시 이런 곳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릴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아닙니다. 물론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금리가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는 신호만 가지고서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대폭 내려가지는 않는다.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그리고 코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